여기 준비 다 되셨습니까? 예, 지금 신혜영 박사님한테 제가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신혜영입니다. 지난 8월 말에 교직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사실 교직에 있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반듯한 나라를 물려주지 못했다는 자괴감, 또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는데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으로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가 강의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학교 강의도 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성옥 처장님께서 짧은 강연을 부탁을 하셔서 지금 부정선거의 문제를 알리는 것은 국민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한 사람, 그 누구라도 단 한 표가, 그 누구의 한 표가 똑같이 중요하다는 그 표의 등가성을 우리가 증명하지 못하면 결국 부정선거에 우리가 먹히게 되면 그 나라는 베네수엘라처럼 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15분의 시간을 할애를 받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주로 부정선거와 관련한 저의 사례입니다. 첫째는 부정선거 예방을 위해서 제가 했던 것들인데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여러분에게도 어떤 약간의 예지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탄핵 직후에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읽어오던 조선일보를 절독했습니다. 이유는 거짓과 선동과 조작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거짓과 조작과 선동에 대해서 분명한 팩트로 이야기할 수 있는 또 어떤 정확한 논리를 펼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고민에 빠지면서 2018년도 문재인 정권이 이 교육부를 통해서 하는 그 악정을 보면서 정말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 얘네들이 못하는 게 없구나. 정말 무슨 짓이라도 하겠구나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백모 박성현 주필이 하는 세뇌 탈출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세뇌 탈출에서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문제점, 또 외국 선거제도와의 비교, 이런 것들을 온오프 라인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부산에 당시에 2개 조직이 있었습니다. 강서 서부 쪽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외 지역, 부산 진구를 포함한 동부 지역 쪽으로 둘로 나누어서 저는 사는 지역에 따라서 동부 지역 쪽에서 했습니다. 나중에는 2팀이 같이 모여서 하게 되었는데요. 그 팀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부산역에 박성현 주필이 와서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또 같이 그렇게 밥을 먹고 또 어떤 거를 할 것인지 이제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이마트 또 동네 메가마트 등의 그런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공수처 반대라든지 헌법에서 자유의 항목을 빼려고 하는 거에 대한 반대 서명이라든지 탄핵의 진실을 알리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9년 겨울쯤에 가서는 2020년 4.15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사전선거에 구멍이 많다는 것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당시에 2019년 당시에도 프랑스의 투표를 하는 투표함은 투명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투표함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 시기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겉 모양은 굉장히 이렇게 발전을 하는 것처럼 세련되게 변화했지만 점점 허술하게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투표함은 겉에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마치 쇠로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밑에는 자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자료를 끈으로 해서 언제든지 뺐다 풀렀다 하면서 표가 더해질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선거를 하지 말고 본투표를 하자 하는 그런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운동은 주로 해운대 동백섬에 주일마다 그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쪽에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활동을 하고 행진을 하고 하면서 이제 이런 판넬을 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앞뒤로 해가지고 메고 이거를 이제 그 거리를 걷는 그런 어떤 1인 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했던 저게 바로 이제 그 스티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 스티커를 딴 데서 보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공명선거 지원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메고 이런 식으로 메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거를 했고요. 자,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화면. 네, 자, 구멍숭숭 사전투표, 선거일의 투표에서 표도둑질 막아내자라는 겁니다. 다 내용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양쪽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사전선거에 대한 게 앞에 있으면 사실 안쪽에는 이런 어떤 것들이 구호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겨울부터 쭉 하던 중에 이게 바로 전입니다. 전데요. 해운대 동백섬에서 이제 집회를 마치고 이거를 맨 상태로 지금 군함로에서 제가 차를 대놓은 주차장까지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는 길인데 누가 사진을 착각 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쳐다보니까 어떤 여자들이었는데 나중에 그 신분을 알고 보니까 민주당에서 운영하는 시민의 눈이라는 시민단체입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네들 말로는 선거를 감시하는 단체인데 걔네들은 선거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상적인 제대로 투표를 하자고 하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즉 부정선거를 독려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얼굴이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학교로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해운대 경찰서에서 출두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4월 4일 날 찍혀가지고 이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 조사를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학교로 공직선거법 위반해가지고 아직 혐의가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에 따라서 학교로 통보가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했고 온갖 보직을 단 사람이었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너무 창피하고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해서 이제 6개월 동안 고통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게 공직선거법이나 이 선관위 관련한 법이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변호사는 이거는 그냥 누구랑 말한 것도 아니고 혼자서 판례를 차고 거리를 지나갔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그런데 해운대 선관위는 그렇게 보지 않고 해운대 선관위가 고발을 한 겁니다. 저도 저를 모르고 신원 미상 해가지고 근데 CCTV를 전부 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제가 차를 주차해 놓은 데를 찾아서 저한테 바로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공직선거법 위반은 경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경찰에서 수사를 종료를 못하고 반드시 검찰로 송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 고생을 한 다음에 검찰에서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거를 딱 받고 나서 도대체 저한테 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오상종 대표와 김상진 대표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되냐. 첫째, 변호사를 사라. 두 번째, 우파 변호사를 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찰서에 가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하라는 겁니다. 민원실에 가서. 그래서 세 가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석동현 변호사님의 부인이신 박영하 교수님을 제가 알고 있어서 박영하 교수님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힘들었지만 그거를 넘겼는데 그 과정은 말도 못하게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뭐 과정은 그렇고요.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이제 요거는 지금 이준석한테 내용 증명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한테 내용 증명을 2번 보냈습니다. 2번 보냈는데 한 번은 부정선거가 아직도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얘기. 그 다음에 반드시 편지를 보낼 때는 제 명함과 그 다음에 증거자료를 붙여서 보냈습니다. 국토본에서 나온 증거자료를. 그래서 2번에 걸쳐서 이렇게 보냈는데 당연히 답이 없죠. 그 다음, 이건 이제 2번째 보낸 거기 때문에 국토본의 모든 증거자료, 문화일보에 나왔던 그 부정선거에 관련된 자료를 뒤에 다 붙여서 보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그 부정선거라는 것을 혹시나 얘네들이 무슨 정말 기가 막힌 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하고 의심했었는데 그 4.15 총선이 끝나고 나서 저는 바로 부정선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제구에서 살고 있었는데 연제구의 이주환 의원이 초선으로 그 국회의원이 되셨어요. 근데 평소에 제가 좀 알고 있던 분이라서 제가 그분한테 뭐 태극기 집회를 나가면 부산 집회에서 그 연설한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몇 번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문자를 보내서 이주환 의원님 그 지금 당선됐지만 이 표 재검표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확 뒤집어 엎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야 큰 정치인이 됩니다. 제가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답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일이 사실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편지를 보내기 전에 국토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홍보물을 이제 여러 군데에 이제 좀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어떤 역할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미 나와 있는 자료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파트가 그 2단지가 있는데 1500세대씩 3000세대입니다. 그래서 국토본에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3400장을 받았습니다. 3번에 걸쳐서. 그래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정말 맨날 며칠을 접어서 그거를 한 열흘에 걸쳐서 저희 단지 1500세대 아침에 4시 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 아침에 4시 반부터 해서 한 6시 반까지 돌리는데 그 다음날 가보면은 막 반송함에 있고 떨어져 있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집어넣고 어느 호실까지 어느 몇 동까지 넣었다면 그거를 기록을 했다가 그 다음날 넣으러 갈 때는 그것부터 다시 맨 처음에 넣었던 것부터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3번 정도를 체크를 해가면서 반송함에 있는 거 빼내고 그 다음에 막 버려져 있는 거 해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열흘에 걸쳐서 이제 3000세대를 돌리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조금 갖고 다니다가 이렇게 지하철에 사람들이 볼만한 그런 곳에는 살짝 놓는다든지 끼워 놓는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이제 그렇게 국토본의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그 다음번에 한 게 바로 이제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준석한테 그렇게 보내고 하트경한테 그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지하게 보낸 것은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손편지를 썼습니다. 그분이 그 사모님이 저희 대학 졸업생이신데 제가 가르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제자를 통해서 같은 교회를 다니시기 때문에 제가 인비로 해가지고 그 김기현 원내대표님한테 보냈습니다. 그게 거의 13장이 되는데 제가 그분한테 보내려 하니까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대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공부를 맨날 며칠을 또 해가지고 그분한테 보냈더니 그분이 이제 자기 부인을 통해서 문자가 왔는데 이제 뭐 그런 그래도 긴 그런 답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2021년도였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 선거가 끝난 다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예비 경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님께서도 거기 참여를 하셨던 그 경선입니다. 그때 한기호 사무총장이 있었고 경선관리위원장은 그때 정홍원 전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홍준표, 부산 남구의 박수영 의원, 한기호 사무총장, 권영세, 서병수, 지상우, 정홍원에게 편지를 다 이거는 손편지를 썼습니다. 보통 10장 이상씩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편지를 쓰고 너무 컴퓨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손 양쪽이 마치 거적대기에 달려있는 나무 토막처럼 덜덜덜덜덜 떨립니다, 사실. 그래서 보냈는데 경선 관리를 왜 선관위에 맡기냐, 당내에서 해라, 선관위에 맡기면 부정의 요소가 크다 하고 쭉 보내고, 정홍원이나 서병수나 권영세 같은 사람, 홍준표에게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요청해라, 당신들 소위 친박 아니냐,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그 중에서 단 한 사람에게 답이 왔습니다. 제가 명함을 보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곧 정년을 맞이할 사람이고 명함이 다 필요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 명함을 정년이 끝나기 전에 내가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다 쓰고 없애겠다라는 목표를 가졌었기 때문에 명함을 다 그냥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권영세 의원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교수님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로를 하나 텄습니다. 그 이후에 2022년 1월 17일에 하태경 의원을 제외한 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5명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거는 뭐 당연히 워드 작업을 했고요. 그게 뭐 10몇 장씩이나 됩니다. 지금 그거 하고 남은 게 몇 개 있기 때문에 혹시 보시고 싶은 사람, 꼭 필요하신 분은 갖고 가셔도 저한테 말씀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되 그때는 그 시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이랑은 조금 또 그게 각도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편지만 11매 있었지만 그 뒤에 국토본에서 나온 자료, 문화일보에서 나왔던 그 자료를 국토본에서 원본 파일을 받아서 했는데 그 105명에게 거의 20장에 가까운 자료를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나중에는 집에서 복사가 안 되는 겁니다. 도저히. 그래서 할 수 없이 인쇄소에 맡겨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김영철 장군님이 쓰신 4.15 부정선거 비밀이 드러나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좀 보여주시죠. 예, 이 책을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보내기 위해서 사실 김영철 장군님 책을 보고 그 책에 있는 이메일로 제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장군님 사실은 국민의힘 하태경 제외 105명에게 편지를 보내려고 하는데 부정선거 관련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그 장군님 책이 필요합니다.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을까요? 105권을 제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국회에 있는 그 국회 300명한테 다 보냈다는 거예요. 따로 보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유엔 대연동에 있는 유엔 전쟁 기념관에서 예비역 장성들의 부정선거 관련 그 규명 규탄 대회가 있으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조금 왔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부산이 이제 처음이시라 사람들을 모으기가 힘들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1월 달이었습니다. 그때가. 그래서 제가 한 8분 정도를 모시고 사실 이제 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이거 놔두시고요. 이제 유명 인사들 이제 2022년에 들어와서는 유명 인사 호남의 3대 양심이라고 하는 그 전남대 경제학과 김재우 교수님, 또 주동식 국민의힘 광주 서울 당협위원장, 그 다음에 이제 최진석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안철수 캠프에 있고 제가 도저히 주소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두 분한테 제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김재호 교수님한테 보낸 거가 그래서 김재호 교수님한테는 이 책 2권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들한테는 편지만 보내고 증거 자료만 보냈지만은 이제 다른 분들한테는 이 책 2권하고 그다음에 그 국토본에서 나온 자료하고 전부 다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함익병 원장 있죠. 그 헛소리 잘하는 사람, 안 걸리게 생긴 함익병. 함익병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강남에 있는 피부과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서 보냈고 저 증거 자료랑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했고 주변의 지인, 뭐 얘를 지인인데 좀 좌빨인 사람들 있잖아요. 멀쩡한데 좌빨인 사람들, 보험회사 사장님, 그 다음에 교총에서 제가 40년 만에 처음 여행을 전라도를 갔는데 거기 옆에 앉았던 고등학교 선생님이랑 얘기를 트면서 제가 그 선생님한테도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금 8월 15일 날 그 감사원의 유병호 사무총장한테 간단하게 편지를 쓰고 이렇게 보냈더니 8월 23일에 귀하의 감사 제보가 수원 사무소로 배정되었다 하면서 접수 번호와 제보 번호를 저한테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만히 이제 8월 15일 날 빨간 날만 되면 이게 누구한테 편지를 써야 되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건희 여사한테 5장을 썼습니다. 김건희 여사 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3권 저거하고 그 다음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라고 어떤 애기 엄마가 쓴 좋은 책이 있습니다. 제가 갖고 왔는데 그 책까지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한테는 손편지를 쓰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편지를 쓰니까 본문이 23장 정도 됐고 그 뒤에 제가 이제 그 목차만 말씀을 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쓴 거. 1. 고민이 깊어진 2018년. 2. 조국 사태 때 대학에서 생긴 일. 3. 교육부. 4.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재앙화한 교육부 문재인 교육부. 또 그다음 하느님이 보호하사 해가지고 그 국힘의 공명선거 안심투표 추진위원회라고 김기현 원내대표가 그 거기에 들어가 있던 그 위원장을 하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협 사무실에서 선거를 독려하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할 때 막 독려하기 위해서 당원을 이렇게 모았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막 사전 선거 많이 해달라 하니까 뒤에서 물병을 던지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 물병을 던질 필요가 있다니까요. 막 던지면서 야 부정선거나 제대로 밝히고 하라고 해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중앙당에 계속 이게 보고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뜨거 해가지고 부정선거라는 말은 쓰지도 못하고 이 비겁한 인간들이 공명선거 안심투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제법 괜찮은 사람들을 그 위원으로 초대를 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가지 안을 위원들이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 현재 윤석열 정부의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용지의 QR코드 사용을 금지해달라. 2번째, 사전투표 용지 및 당일투표 용지에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직접 날인하게 해달라. 3번째, 개표 시 사전투표 및 우편투표를 먼저 개함하게 해달라 하는 거를 이 위원회에서 3개를 선관위에 제안을 했습니다. 선관위에서 1번, 2번은 기각, 3번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전투표를 먼저 개함한 것이 굉장히 그러니까 사전투표에서 조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개함한 것이 상당히 역할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 민주당 계략의 3단계, 그 다음에 누가 움직이고 있는가, 그 다음에 지지율, 부정선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에 대한 것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아까 이제 사모님도 말씀하셨지만은 0.74%로 이겼고 그게 불과 27만 4천 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겼는데 만약 부방대가 전국 투표장을 종일 촬영하는 등 맹활약하지 않았다면, 만약 가세현 자원봉사자들이 서울 지역 개표 현장을 감시하지 않았다면, 만약 이재명 후보 칸에 기표된 표가 2장씩 들어있는 봉투를 받아든 확진된 국민이 강력하게 항의하지 않았다면, 만약 소쿠리에 기표된 투표지를 걷어가는 선관위의 작태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지 않았다면, 기타 등등등등을 썼습니다. 쭉 쓰고 이렇지 않았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이길 수가 없다. 이 부정선거로 300만 표 이상 뺏어간 선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근소한 표 차이로 대선 승리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무슨 제안을 했냐. 저는 개인적으로 선거 정의가 서지 않는다면 경제도 교육도 국방까지도 바로 서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계략을 얘기하면서 지금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일단 첫째는 수사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지금 그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즉 예를 들어서 4.15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 및 공명선거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전부 다 특별조사위원회를 해서 다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것도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라. 이 특별조사위원회는 1.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팀과 2. 공명선거 제도 개선 팀을 두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황교안 대표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이외에 박주영 변호사, 김영철 예비역 장군, 민경욱 전 의원, 홍병호 박사, 또 기타 어떤 선관 사람들, 기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선관위 조직을 국힘에까지 국민의힘까지 동원해서 강화해 놓고 실제적으로는 자신들의 하수인으로 부리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국힘은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부정선거라는 단어에도 벌벌 떨면서 말을 못하고 이준석은 부정선거라면 정계를 떠나겠다라고 말하고 IT 전공 의원, 당내 수뇌부조차 이 메커니즘 이해를 위한 공부조차 안 하니 어찌 매사 저들의 프레임 속에 걸려들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 시간 되실 때 홍병호 박사님의 유튜브 방송에서 선관위 선거 자료 분석을 하나만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왜 이거를 대통령실로 보내지 않고 자택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택의 주소를 아는 것이 제가 힘들어서 좌파들의 방송을 보고 그 다음에 크로스체크를 해가지고 보냈고 윤석열 대통령님이 받으셨다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한테 문자로 왔습니다. 카톡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체국의 등기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등기는 본인이 없을 때 반송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게 이제 국회의원이나 유명 인사들한테 보내고 나서 허탕친 게 2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냈습니다. 택배로 보냈습니다. 택배로 보내면서 저책 이승만 대통령 책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굉장히 쑥스럽고 또 얼굴을 이렇게 내세고 하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제가 했던 부정선거 알리기를 위한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부방대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뭐 베네수엘라 같은 데는 차베스가 바로 부정선거를 통해서 부정선거를 한 다음부터는 경제가 완전히 폭망돼 가지고 초등학교 아이들의 베네수엘라 아이들의 꿈이 자기 나라를 떠나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한 명 한 명의 주권, 등가성이 있는 주권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즉 선거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선거 정의를 지켜내지 못한다면은 경제고 뭐고 어떻게 될 수가 없습니다. 부패로 갈 겁니다. 아마 저는 민주당이 온갖 전략을 2중 3중으로 쓰는데 내각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때 국힘과 같이 야합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세습대거든요. 세습대고 자기들끼리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백날 첫날 싸울 겁니다. 그 싸움 속에서 우리나라는 공산주의의 위협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공산주의, 아까 선미란 위원장님은 사회주의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2021년에 너무 정말 2020년에 막 경찰서 끌려다니고 그 다음에 2020년에 이게 원인이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못 가리켜서 이승만 박정희의 역사를 못 가리켰기 때문에 우파 대통령은 다 죽일 놈이 되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만 훌륭한 사람이 돼 있는 역사를 빼앗겼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승만 대통령의 그 책, 이승만 다시 보기라는 기파랑의 책을 40권을 준비해서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그거를 읽고 간단하게 독후감을 쓰라고 했는데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못했어요. 개강하는 날이라서. 그랬더니 그거를 국제신문에 어떤 아이가 고발을 한 겁니다. 국제신문 기자가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1시간 이상 통화하고 나서도 그 다음날 아침 월요일 신문에 그게 이제 저가 아니라는 제 이름만 안 밝혔지 모 사립대학 유아교육과 교수가 이런 식으로 수업 시간에 이승만의 책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런 그 스트레스 때문에 뭔가 마음이 다 피폐해져서 2021년도에는 아예 1년 휴직을 했습니다. 사실 정년이 1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1년을 그냥 휴직을 사실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에게 소망이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같이 평범한 민초에게 소망이 있는 시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망이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100명의 역할, 1000명의 역할을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비록 아주 미약한 민초지만은 굉장히 존엄한 개인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반듯하고 번영된 나라를 물려줘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선조들은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민초가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들어야 될 때입니다. 부방대 덕분에 여기까지 지금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뵙는데 사실 이사도 하고 너무 연구실 이사하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못다 핀 꽃 한 송이가 그냥 계속 못 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근처에 와가지고 어떤 미용실에 들어갔어요. 그 무슨 이제 위치를 물어보고 그랬더니 무슨 행사네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죽일 놈들 부정선거를 하고 자기 남편은 총 들고 나가서 그 좌빨리 싸 죽이고 싶다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지금은 많이 알려야 되고 그 다음에 황교안 대표님이나 정치적인 역량이 있으신 분, 많이 알려주신 분을 지도자로 세워야 됩니다. 그들의 크고 작은 허물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기적을 우리는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구방대에서 함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막 카톡에서 밤중에 카톡 보내지 마세요 막 이러는데요. 묵음으로 해놓으면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정보화 시대에 배워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 지금 서미란 교수님이나 김성옥 처장님이 얼마나 수고를 하세요. 그러면 뒤에서 우리는 좀 따라줘야 됩니다. 그냥 웬만하면 개인적인 얘기는 좀 줄이고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사실 이렇게 계속 몇 년을 못 자다 보니까 수면제 없이는 정말 출장을 못 갈 정도였어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고민을 하다가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상로의 카메라 출동을 보니까 잠도깨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거짓말 하실 분은 아니라서 제가 그거를 사가지고 자보니까 그거를 하고 나서 이제 수면제를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시고 나서 탄핵될 때 너무 급하게 막 당장 나가라고 난리들을 치니까 나오시다가 이 발목을 90도 각도로 완전히 이렇게 뼈다리더라고요. 근데 5년 동안 그 감옥에 있으시면서 그걸 치료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 나오시던 날도 병원에서 밴딩을 엄청나게 했대요. 서 있을 수 없는 정도였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고통이 있으면 잠을 못 자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수면 매트를 대통령께 좀 보내드리면 어떨까 해서 사실 고액이었는데 제가 편지를 썼어요. 사저로 써서 산더미만한 게 가도 놀라시지 말라고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고 나서 그 잠도깨비 사장님한테 사장님 제가 사실 귀한 분한테 보내려고 하는데 조금 저렴하게 줄 수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요. 그랬더니 교수님 막 깜짝 놀라면서 막 서비스로 주시고 엄청 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100몇십만 원인데 7개월로 끊었어요, 사실은. 나중에 어느 일요일 날 전화가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했더니 어느 날 아침에 일요일 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유용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봤더니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고맙다고 그 이야기 전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이제는 실버 혁명의 시대입니다. 그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연 교수님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네, 역시 우파는 독특합니다. 그죠? 네. 긴급 제안합니다. 긴급 제안. 부방대와 같이 참여해서 같이 일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제청합니다. 네, 이미 자원봉사 되셨습니다. 네, 편지석의 달인이십니다.